안녕하세요. 아키트윈스 이병기입니다. 가우디 선생님이라고 해도 되고 아키트윈스라고 해도 돼요. 아키트윈스가 뭐냐면 아키트윈스 뭔지 모르시는 분도 있겠구나. 아키트윈스라는 건 제가 운영하는 출판사입니다. 아키라는 이름에 들어있듯이 건축 전공자고요. 그래서 건축 전공서만 만들어내는 출판사고, 트윈스는 제가 쌍둥이 아빠라서 지금 여기 이야기하고 있는 곳이 저희 집 2층인데 옥탑방이나 마찬가지로 위에 층이 없는 층이거든요. 저는 1층이 저희 집이고 2층이 제 사무실이에요. 그래서 위에 층이 없어서 지금 무척 덥습니다. 방금 목욕했고 옆에 선풍기도 틀어놨더니 머리도 날리고 좀 정신 없긴 하지만 선풍기를 안 틀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며칠 동안 라이브를 해봤는데 라이브가 장점이 있더라고요. 제가 손그림으로 그려줄 수 있는 것들도 있고 어떤 하나의 테마를 가지고 이야기하기에도 적합한 것 같고요. 그냥 제잘제잘 얘기하기도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서 매일매일 어떻게든 켜서 해보려고 합니다. 건축 전공자가 많으시죠? 우리 어머니도 가끔 보는데 진짜 어렵다 하더라고요. 생각해보니까 이거 페이스북에 공유를 안 했구나. 잠깐만요. 저 페이스북에 공유 좀 하고 올게요. 이걸 어떻게 공유를 할 수가 있나. 유튜브를 켜고 오늘은 어떤 이야기 하려고 그러냐면 어제까지 했었던 이야기 중에 제가 그림을 그려서 설명하면 좋을 것 같은 부분이 있어서 제가 그림을 그리면서 설명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왜냐면 모든 글과 모든 글과 모든 어떤 소통에는 대상이 있잖아요. 네, 일하시면서 들으셔도 돼요. 지금 이 시각 라이브 중. 요거 하나만 치고 갈게요. 지금 이 시각 라이브 중. 오케이 됐습니다. 이제 정리가 다 됐어요. 예전에 이틀 전까지 페이스북이랑 유튜브랑 동시에 라이브를 진행했었는데 기술적으로 가끔 에러가 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정리했습니다. 제가 이틀 동안 했었던 얘기는 그 얘기를 못 듣고 여기 들어오신 분 있으면 그거부터 먼저 확인하셔야지 되고요. 제 유튜브 채널 바르사가 선생에 다 나오거든요. 오늘 그 얘기를 다시 하진 않을 거야. 깔리마쿠스가 코린티안 주드라는 것을 발견했고 거기서 핵심이 되는 주제는,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이게 그래서 사람들이 고민에 빠진 거죠. 와, 고전주의의 핵심, 고전주의 모든 건축물들의 60%에 70%를 차지하는 이 코린티안 주드라는 게 왜 그렇게 특별한 취급을 받는가. 두 번째로 이 코린티안 주드라는 것을 그 독창적인 형태를 칼리마쿠스의 창안, 그러니까 invent, 칼리마쿠스가 발명 혹은 창안한 것인가, 아니면 길 가다가 있었던 그 형태의 조합을 보고 발견한 것인가. 이게 앞에서 이야기했었던 내용입니다. 오늘은 딱 한 가지만 이야기하려고 그래요. 딱 한 가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면 고전이라는 것은 오랜 시간 동안 저 하늘나라 이데아의 세계를 가지고 온, 그러니까 하나의 규범이라는 것은 오늘은 이랬다가 내일은 저랬다가 하면 안 되는 거죠. 규범이라는 것은 굉장히 변치 않을 어떤 것이어야지 되는데, 이 규범의, 고전주의 규범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코린티안 주드가 우연히 만들어진 조합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겠어요? 쉽지 않았겠죠. 그래서 이 책에 보면 모네오가 뭐라고 하고 있느냐면, 여기 지금 책을 가지신 분은 나중에 확인하셔도 돼요. 15페이지에 그들은
그 주두를 주신과 엔타블러처를 연결하는 중간 매개 부재로서 비단 역학적일 뿐 아니라 언어적으로도 더욱 편안한 전환을 꾀한 것으로 해석하려는 데 반해. 이 말이 좀 쉽지 않죠?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서도 저는 이 책을 제가 쓴 게 아니라 번역한 것이니까 실은 모네오 씨가 사용하지 않은 단어를 제가 끼워 넣을 수 없어요. 제가 이 말을 더 한국말로 더 편하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번역이라는 작업의 한계는 딱 정해져 있는 거죠. 원래 원글을 쓴 저자가 쓰지 않은 단어는 제가 쓸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모든 글에는 다 그 글을 듣는, 모든 말에는 그 말을 듣는 대상이 있을 것 아니겠어요?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이 글을 쓰고 있는 그 주변 환경은 모네오라는 걸출한 건축가가 산페르난도 보자르 아트 아카데미에서 했었던 스피치라는 거죠. 보자르 아트, 파인 아트 뭔지 아시지요? 고전이라는 것에 굉장히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는 이렇게 말하면 다 그 자리에 앉은 사람은 다 알아듣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주두를 주신과 엔타블라처를 연결하는 중간 매개 부재로서 비단 역학적일 뿐 아니라 언어적으로 더욱 편안한 전환을 꾀한 것이라 해석하는 것. 이게 무슨 말인지 우리 서양 문화권에 익숙하지 않은 우리로서는 이해하기가 쉽지 않죠. 제가 이걸 한번 그림으로 그려보면 설명이 더 쉽지 않을까 해서 오늘 그래서 카메라를 킨 겁니다. 자, 보세요. 코린티안 오더가 존재하기 전에 이미 도리아식 오더라는 것이 있었고 이오니아식 오더라는 것이 있었어요. 둘 다 이 형태는 나름 여러 가지 기하학적 형태의 조합으로 되어 있어서 그렇게 간단하게 보이지는 않지만 그래도 기하학적으로 해석된 형태입니다. 기하학적으로 해석된 형태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 여기 클로드 베로가 그린 그림 중에 여기에 보면 이 이오니아 오더의 장식 부분을 어떻게 만드는지가 그림으로 그려져 있죠. 컴파스를 이렇게 돌리고 컴파스를 저렇게 돌리고 이게 해상도가 그렇게 좋지 않구나. 지금 여기 이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콤파스를 이렇게 한번 돌리고 이렇게 한번 돌리고 이렇게 하면 이 동글뱅이 소용돌이 문양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문양을 형태라는 것, 그리고 고전주의에 있어서 형태라는 것은 무슨 논리가 있지 않고 우연히 만들어졌다는 것을 인정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뭐라고 이걸 주장했냐면 엔타블러처는 우리나라식으로 하면 볼을 말하는 거예요. 이 그리스 고전 양식에서 엔타블러처라고 하는 것은 볼을 말합니다. 그리고 엔타블러처 밑에 있는 것은 컬럼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컬럼이라는 것은 단순히 기둥을 말하는 것이고 이것이 규범적인 이미 정리된 하나의 형식으로 정리되어 있는 기둥을 보고 오더라고 부릅니다. 오더. 질서라는 뜻이죠. 오더. 그런데 이 오더는 세상에 수천 가지 오더가 있을 거예요. 그냥 그리스 로마에서 정돈되어 있는 5개의 오더 말고도 정말 많은 오더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은 로마네스크 시절에 어떤 성당들을 가서 보면 오더들이 인면을 이루고 있는 오더들이 제각기 다 다른 경우도 있어요. 저 건물은 왜 하나의 건물인데 오더가 하나의 형식을 따르지 않고 이렇게 제각기인 오더들이 있지요? 이렇게 생각했는데 선생님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저 오더는 저 오더는 이 나라가 잘 살고 있었을 때 다른 나라를 침략했을 때 그 나라에서 탈취해온 주주들, 탈취해온 오더들을 여기다 전시해 놓은 것 같은 그런 건축물도 있습니다. 심지어. 그러니까 오더라는 것은 수없이 많은 오더가 있는 거예요. 그 중에 5개의 오더를 고를 수 있는데요. 5개의 오더는 그리스 로마 시절에 하나의 질서,
정돈되어 있는 것을 캐노니컬 오더라고 합니다. 캐노니컬 오더. 캐노니컬 오더라는 것은 터스칸, 도리아, 이오니아, 코린티아, 컴포지트 이렇게 5개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오더라는 것이 왜 중요하느냐면, 자 보세요. 그리스 로마의 건축은 기본적으로 비례 그리고 그 형태의 정합성을 따릅니다. 그러자면 순수기하학적 형태가 드러나야지 되고 하나하나의 부재를 분리할 수 있어야지 비례라고 할 수 있어요. 아니 여기까지가 제 몸을 보고 이야기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보세요. 자 배를 여기까지가 배고 여기까지가 다리 여기까지가 가슴이라는 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지 이 사람이 8등신인 줄 알 거 아니에요. 제가 뭐 8등신이라고 하면 머리랑 적어도 몸통은 구분이 되어야지 비례를 따질 수 있습니다. 구분이 되어야지 비례를 따질 수 있어요. 구분이 되어 있지 않고 하나로 뭉뚱그러진 것은 하나하나 요소를 분리할 수 없고, 분리할 수 없다는 것은 그것 사이에 관계를 따질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프로포르션, 비례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것들을 명확하게 분리할 수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자, 다시 돌아오보죠. 여기가 건물은 바닥, 기단이라고 말할 수 있는 바닥, 벽의 일종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기둥열, 콜로네이드라고 하죠. 그리고 이 팀파눔이라고 하는 지붕가, 쉽게 말하면 바닥, 벽, 천정, 내부에서 말할 때 그렇다는 거예요. 외부에서 봤을 때는 지붕, 벽, 기단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구분, 요소들 간의 구분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기둥을 보세요. 기둥은 무언가를 받치는 부재고, 엔타블렛, 서양 말로 하면 엔타블라죠. 우리나라 말로 하면 보라고 할 수 있는 이 부분은 받쳐지는 부재예요. 이 부분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하나의 전환, 여기까지는 받치는 부재고 그 위에는 받쳐지는 부재예요. 이것을 시각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하나의 요소가 그 사이에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주두라는 것은 주신이라고 하는 기둥 몸뚱이와 그 위에 엔타블러처 사이의 변환 그리고 전환을 가리키는 지정, 눈으로 보여주는 하나의 장식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초라고 하는 베이스라고 하는 것은 땅, 이 옆에서 말하는 기단과 벽이라고 하는 중간 요소를 구분하는 하나의 장식 요소인 셈입니다. 여기에 주두와 주초, 이게 캐피탈이라고 말하는, 우리가 서양 건축은 말 그대로 서양 건축이기 때문에 영어를 피할 수가 없어요. 이거를 우리나라 말로는 기둥의 머리라고 그래서 기둥 주자를 써서 주두라고 부르고요. 밑에 있는 것은 기둥의 기초라고 하기 때문에 주초라고 부릅니다. 영어로는 뭐 베이스라고 이 밑에 물론 페데스탈이나 뭐 다른 부재가 있기도 하지만 기본적인 구조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코린티안 오더라는 것이 처음에 창안되었을 때 고전에 익숙한 사람들, 그래서 코린티안 오더는 분명히 그 창안 과정에 있어서 논리적인 이유가 있을 거야. 논리적인 이유. 코린티안 오더는 그 창안 과정에 있어서 분명히 논리적인 이유가 있을 거야. 이게 아무런 이유도 없이 그냥 건축가가 난 이게 좋으니까 이 형태 예쁜데 이렇게 해서 썼을 리가 없어 라고 도저히 그것을 인정하지 못했던 건축가들은 이 코린티안 오더의 창안 과정, 코린티안 오더라는 것이 어떻게 이 형태가 어떻게 발생하게 됐는지를 설명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이론들을 만들어냅니다. 비트루비우스는 이것이 칼리마쿠스가 길 가다가 발견한 우연한 조합,
자연과 살아있는 것과 죽어있는 것, 그리고 기하학적인 것과 기하학적이지 않은 것 간의 우연한 조합이라고 이미 설명했지만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건축가들은 그것을 설명하기 위한 수만 가지 이야기들을 만들어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거 굉장히 좋으네요, 진짜. 이 유튜브 라이브라는 것이 아주 나름대로 굉장히 큰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쇼아지라는 건축가 아셔요? 유럽에서 건축 공부를 한 사람은 쇼아지를 모를 수가 없는데, 어거스트 쇼아지라는 사람이 건축의 역사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의 역사, 건축의 역사라는 책에 쇼아지, 건축의 역사 이전에 로마네스크 건축의 컨스트럭션, 구축법, 그리스 건축의 구축법, 이런 게 단행본으로 먼저 출간된 것 같고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나중에 하나로 엮어서 건축의 역사라고 하는 이렇게 두꺼운, 얼핏 봐도 한 1000페이지는 될 것 같은, 우리나라 말로는 아직 번역이 된 적이 없어요. 네. 그 프랑스 사람이거든요. 프랑스어로 되어 있는 책이지만 그냥 단순히 그림만을 보는 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스페인어로는 번역본이 있습니다. 저도 한 권 가지고 있어요. 이 서양 건축을 공부하자고 하면 유럽 언어를 배우지 않을 수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 알기로는 쇼아지 책도 영어로는 번역이 없을 것 같은데요. 있나? 네, 정확하진 않습니다. 쇼아지의 이 책을 보죠. 도릭 오더라고 하는 하나의 양식으로 이렇게 굳혀진 양식입니다. 그런데 쇼아지는 그것을 그리스 로마의 건설법, 건축법이라는 책에서 하나가 다 필연적인 요소인 것을 그것을 드러내고 있어요. 보세요. 이렇게 큰 보가 있으면 그 위에 지나는 작은 보가 있을 텐데, 작은 보가 큰 보 위에 작은 보가 있으니까 여기다 못을 때려 넣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중간에 그것을 고정하는 부재가 있고, 그것을 고정하는 부재를 여기다 또 고정하는 부재가 있고, 우리가 지금은 이게 양식적으로 정리된 상태에서 이것들을 하나하나를 다 부르는 용어들이 있습니다. 고따라고도 부르고, 트리그리프라, 이 세 개의 선이 있는 데는 트리그리프라고도 부르고, 그 사이는 메토프라고 부르고, 이런 하나하나 부재가 미학적으로 창조된 것이 아니라, 실은 예전에 보가 뒤에서 이렇게 힘을, 지붕에 하중을 받쳐주는 보가 있으면 그 보를 큰 보와 고정하기 위한 널판이 사이에 이음 부재로 들어가고, 그 이음 부재를 또 고정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이음 부재의 습기, 예를 들어 물이 이렇게 적셔졌을 때 그게 평판으로 되어 있으면 모든 부분이 다 젖거든요. 그런데 곧다, 우리 스페인 말로는 알아듣기가 더 쉬워요. 스페인 말로는 이 밑에 있는 이 하나하나 점들을 곧다라고 부르는데, 곧다가 뭐냐면 물방울이라는 뜻이에요. 물방울이 빗물이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을 미리 만들어주는 거죠. 다른 곳보다 단면적으로 볼 때 더 아래쪽으로 향하는 방향이 있어서 빗물이 이곳에 고여서 그 밑으로만 똑똑똑똑 물방울이 떨어지도록 되어 있다는 거예요. 메토프라고 하는 것은 이 보와 보 사이의 간격을 평판으로 막은 것이고, 지붕을 봤을 때 보이는 이런 하나의 부재들도 지붕 널판의 크기를 감안하면 꼭 필요했었던 부재. 그러니까 이 서양 건축, 이 고전 건축의 요소들은 로직, 논리죠. 적어도 최소한 로직, 컨스트럭처럴, 영어로는 안 되겠다. 로기카 컨스트럭티브. 그러니까 건설을 위한 논리, 최소한 건설을 위한 논리라는 것은 바탕이 돼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의 창안물이지, 아니다, 그거가 정반대지. 쇼아지는 이것이 고전에 있었던 어떤 목조로 만들어졌었던 것의 이미테이션이었, 제가 아까 거꾸로 말한 것 같아요. 목조로 실제로
준비되어 있었던 어떤 부재의 이미테이션. 어떤 의미에서는 건설의 로직을 갖고 있는 부재들이라는 느낌을 하나 갖고 있고, 또 하나로는 이것이 우리가 이미테이션 그러면 나쁘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고전의 시대에서는 이 이미테이션이라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의미로도 쓰였거든요. 제가 이 얘기하다가 왠지 스텝이 꼬인 듯한 느낌이 드네요. 이 하나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마칠게요. 자, 왠지 스텝이 꼬인 것 같은데 이 라이브라는 것은 약간 위험하군요. 그러면 이 컨스트럭션, 건설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오니아 오더는 하나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요. 이 이야기 아마 서양 건축사 시간에 아무도 얘기해 준 적 없을 거예요. 저도 이 모네오의 책을 읽기 전에 이 이오니아 오더의 건설 요소로서의 단점을 생각해 본 적이 별로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고전 건축은 정면성이 있는 건축이고, 늘 고전 건축은 정면성이 있는 건축입니다. 그래서 고전 건축을 찍는 사진은 늘 정면에서 찍어요. 제가 고전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사진을 찍을 때 이렇게 찍는 거예요. 정면에서. 왜냐면 정면에서 찍을 때야만 이 눈과 이 눈이 비례에 맞추어서 정연한 비례를 가지고 있고, 정 위치에 정확한 비례와 위치, 간격을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거든요. 이걸 이렇게 측면에서 찍어버리면 이 눈과 이 눈의 크기가 달라 보이고, 이 눈과 이 눈과의 관계를 따지기가 아주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고전을 그리는 도면은 설계를 할 때도 그렇고요. 그 건물을 레프레젠테이션, 그러니까 그 건물을 매체에 표현할 때도 늘 정면성이 있게 표현돼요. 그래서 이오니아 오더가 갖고 있는 건설 기술적인 문제점을 어쩌면 포착하지 못하신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한번 그걸 보여드려 볼게요. 이오니아 오더가 건설 기술상의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느냐면, 이오니아 오더 보세요. 이오니아 오더는 이런 오더죠. 앞에서 봤을 때는 콤파스로 이걸 뭐 몇 번 돌리고 뭐 이거 충분히 가능해요. 그런데 어디에서 문제가 생기느냐면, 이 주두가 전면과 측면이 모두 관찰되는 그 위치에 가 있을 때 문제가 생깁니다. 모네오 씨의 원래 글에는 이런 도판들이 전혀 없었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네오 씨의 이 말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산페르난도 보자르 아카데미의 건축, 미술을 전공한 박사들이에요. 이오니아 오더가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거기 있는 그 사람들 그 얘기 다 알아들어요. 하지만 한국에서 서양 건축사를 1년에 한 과목쯤 배우고 뭐 서양 건축의 이 건설된 사례들을 뭐 예식장의 장식으로만 보았었던 친구들은 그것에 익숙하지 않을 수가 있겠죠. 자, 보세요. 이오니아 오더가 이렇게 동글뱅이 돌아갑니다. 뭐 아름다워요. 근데 이쪽, 지금 이게 브리티시 뮤지엄에 있는 에렉 테이언의 주두를 영국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걸 갖고 그림을 보여드리는 건데, 이 이오니아 주두라고 합시다. 이오니아식 주두에 이 오른쪽 날개가 이상하게 보이지 않으셔요? 왜곡되어 있죠. 왜 왜곡되어 있느냐면 지금 이 상황인 거예요. 요 앞에 있는 전면을 향하고 있는 수없이 많은 이오니아 오더는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맨 마지막 이오니아 오더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면, 앞에서 봤을 때는 이오니아식 동글뱅이가 제대로 나오죠. 이것은 하나의 판단을 한 셈이에요. 이건 워싱턴 DC에 있는 트레저리면
재무부 아닌가요? 재무부 건축물인데 하나의 판단을 한 거예요. 이 앞쪽, 우리가 보이는 쪽, 이쪽을 정면이라고 가정하고 설정하고 이쪽 면은 버린 거죠. 이 옆쪽 면에서 보면 이오니아식 주두의 측면은 측면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건물은 정면을 하나로 설정했지만 그렇지 않은 건물들도 수없이 많거든요. 예를 들면 어떤 건축물이 정면과 측면, 양쪽 면 모두 다 기둥의 열로서 만들어진 벽체로 돌리고 싶어요. 그렇다면 이 앞에는 이오니아식 오더로 쭉쭉쭉쭉쭉쭉 오다가 이 옆에도 이오니아식 오더로 쭉쭉쭉쭉쭉 가야지 되는데, 문제는 가장 코너에 있는 이 이오니아식 오더에 문제가 생기죠. 왜 문제가 생기냐면 정면에서 봤을 때 이오니아식 오더의 주두가 완벽한 동글뱅이를 이루려면, 지금 이 그림을 잘 봐두셔요. 모퉁이에 있는 이오니아식 오더의 한쪽 날개는 대각선 45도 방향으로 나와 있어요. 이쪽 방향에서 오던 이오니아식 오더가 착착착착, 이 오더의 정면은 이쪽이라 동글뱅이를 이 방향으로 돌린 거죠. 그런데 이 건물의 측면에서도 이 건물이 관찰 가능하다면 이 앞에서 동글뱅이를 이렇게 돌린 것은 이 옆에서 착착착착 오던 이오니아 오더의 이쪽 코너와 이쪽 코너, 이 두 개의 코너가 만나는 부분에서 이오니아식 오더는 처리가 불가능합니다. 전형적인 이오니아 오더의 방법으로는 처리가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 마지막 요소 하나는 왜곡되게 수밖에 없어요. 평면으로 보자면 종이의 그림을 그려볼까요? 평면으로 보자면 이오니아식 오더가 이쪽으로 돌아가고 이쪽으로 돌아가고 이쪽으로 돌아가고 이쪽으로 돌아가고 계속 이 방향으로 온 거죠. 이 건물의 코너에서는 이쪽에 있었던 건물은 이 방향으로 돌아가고 이 방향 돌아가고 이 방향 돌아가고 이 방향 돌아가고, 이 코너에서는 어떻게 할 거냐고요. 고전 건축에서 코너라는 것은 지극히 중요합니다. 지극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고전이라고 하는 건축물은 우리가 고전 건물을 어떻게 그려요? 테두리로 그리잖아요. 이 입방체의 덩어리감을 우리가 어디서 느끼냐면 이 맨 모서리에서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서리라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모서리에 있는 이 기둥, 이 이오니아 기둥은 앞에선 이 방향으로 동글뱅이를 돌려왔는데 이쪽에선 어쩔 수 없이 대각선 45도 방향으로 돌려야지 돼요. 그러면 앞에서 보면 이 마지막 이오니아식 기둥은 찐따가 되고 이쪽에서 봤을 때도 찐따가 되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오니아식 기둥으로는 모퉁이가 양쪽으로 열려진 데선 해석해서 이것을 건설하기가 매우 어렵겠다. 그런데 코린티안 오더는 그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코린티안 오더를 보세요. 코린티안 오더는 칼리마쿠스가 말했었던 그 탄생 설화에 따르면 코린티아 지역에 젊은 나이에 죽은 어떤 소녀가 그 소녀가 좋아하던 찻잔과 와인잔을 바구니에 넣은 거죠. 그 바구니가 아칸서스 둥치에 놓였는데 그 둥치 위를 타고 올라가던 아칸서스 잎이 그 바구니를 덮고 있었던, 아바쿠스라고 우리가 건축 부제는 그 바구니를 덮고 있었던 돌판이에요. 그 안에 잔이 깨지지 않도록 위에 돌판을 덮은 거죠. 돌판에 부딪혀서 아칸서스 잎이 뱅글뱅글뱅글 돌아갔는데 치명적인 위치에서 돌아가고 있어요. 이 아칸서스 잎이 어디에서 돌아가고 있느냐면 이 주두의
앙굴로, 우리 스페인에서는 앙굴로라고 하는데 45도 방향으로 돌아가고 있거든요. 이게 왜 45도 방향으로 돌아가고 있겠어요? 건물의 정면성뿐만 아니라 양쪽 모퉁이가 만나는 측면으로도 건물의 건설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는 부재입니다. 건설의 기술, 건설의 논리라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발전된 부재예요. 예전에 있는 이오니아식 오더, 노릭 오더가 아이고 마이크를 쳤네. 어떻게 보면 정면성만 가지고 있었다면 이 코린티안 오더는 이 바구니를 타고 오르는 아칸서스 잎의 방향이 대각선 방향으로 나오면서 이 모퉁이의 문제, 건설 기술의 문제라는 것을 해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코린티안 오더가 우연한 형태의 조합이라는 것을 도저히 인정할 수 없었던 고전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게 하나의 발명품, 우리가 건설의 역사에서 피할 수 없었던 문제, 이 건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든 발명품이라고 하는 논리를 내세웁니다. 아시겠어요? 그리고 모네오 씨가 여기서 한마디 언급하고 지나갔는데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이걸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건 제가 쓴 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더 덧붙일, 더 뭐라고 그러지? 더 친절하게 덧붙일 여지가 없잖아요. 그래서 설명하지 못하고 넘어갔었던 부분 중에 아주 중요한 부분. 이 책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이 책을 같이 보셔요. 이 영상을 보다가. 이 책의 26페이지 상단에 있는 모네오 씨가 잠깐 언급하고 지나가는 이 얘기 한번 해드릴게요. 마사의 신전의 코린티안 주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데요. 아칸서스의 두 번째 열도 명확하지 않으며 아바쿠스 중앙의 꽃도 보이지 않습니다. 당연하죠. 왜냐하면 최초의 코린티안 주두라서 아직 장식적인 데코레이션이라는 입장에서 완성되진 않은 형태의 주두예요. 하지만 주신을 따라 파인 홈은 이 주두를 만든 건축가도 그것이 함축하고 있는 새로움을 이미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을 드러냅니다. 그 자리에 앉아 있었던 모자르아트에 익숙했었던 박사님들은 아, 그렇지 하고 다 이해했을 거예요. 하지만 건축과 5년 다니면서 서양 건축사를 3학점짜리 한 과목만 들은 건축학과 학생들은 이 말을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죠. 이해하신 분 있으세요? 주신을 따라 파인 홈은 이 주두를 만든 건축가도 그것이 함축하고 있었던 새로움을 이미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을 드러냅니다. 자, 제가 그림으로 보여드릴게요. 와, 이거 진짜 100만원짜리 강인데 이렇게 귀한 내용을 그냥 막 뿌려도 되는 걸까요? 자, 얘가 적합하지 않으네요. 왜냐하면 여기 제가 뒤쪽에 실은 도판들은 다 17세기의 도판들이거든요. 17세기의 도판이기 때문에 17세기의 느낌으로 이 이오니아식 오더를 그리고 있네요. 그런데 원래 그리스 로마 시절에 더 유행했었던 이 26페이지에서 언급하고 있는 익티누스의 바사의 신전 이전의 이오니아식 오더는 주신이라고 하면 기둥의 몸통이거든요. 제가 차라리 그림으로 그리는 편이 낫겠어요. 아테네의 그 에렉테이온 그 위에 신전이 이오니아식 오더 아니었던가요? 여튼 이오니아식 오더 이렇게 주두가 되어 있고, 주신 기둥의 머리,
기둥 주자를 써서 주두. 이게 기둥의 몸통. 그래서 주신 한자 말이죠. 한자 말 안 쓰려고 그래도 우리나라 말로 뭐 적당한 말이 없어서 아니면 기둥 몸통이라고 해도 됩니다. 뭐 이거는 기둥의 기초니까 주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모네오가 집중하고 있는 네, 여상주가 앞쪽에 기둥 중요한 부분의 4개가 까리띠아드라고 불리는 여상주로 되어 있는 데가 4군데 있고요. 중요하지 않은 기둥은 이오니아시고더로 된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공부를 하신 분이네요. 그래도 여상주는 바깥으로 돌출되어 있는 포르티코라고 하죠. 포르티코. 바깥으로 돌출되어 있는 기둥 4개. 그 부분에는 분명히 이 까리띠아드라고 불리는 여상주, 여성의 몸의 형태를 하고 있는 기둥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익티누스가 모네오 씨가 익티누스의 마사의 신전을 이야기하면서 주신에 있는 홈을 말한 것은 여길 말하는 거예요. 스페인어로는 여기가 플루팅. 스페인어 아니구나. 영어구나. 플루팅이라고 하는 기둥 홈 장식이 있는데요. 이 홈이 이렇게 파이게 돼요. 이전에는 없었던. 이 이야기만 하고 오늘 이야기 끝낼 거예요. 기둥 세로 홈 파기. 우리나라 말로 이게 적당한 말이 보이지 않길래 저는 이걸 기둥 홈 파기로 번역했어요. 제가 번역한 책에서는. 기둥 홈 파기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보세요. 만약에 이 기둥에 세로 홈이 없으면 이 기둥은 단순하다는 게 나쁜 뜻 아닙니다. 아주 명확하게 하나의 덩어리로 보이게 됩니다. 하나의 덩어리. 강력하죠. 덩어리감이 강력하죠. 하나의 요소라는 게 분명하고, 그리고 굉장히 튼튼하고 굳건하다는 느낌을 줄 겁니다. 거대한 덩어리가 있으니까. 근데 그 덩어리가 세로 홈 장식이 있게 되면 햇빛이 비치면 세로 홈을 따라서 빛과 그림자가 생기겠죠. 그 홈을 통해서 수많은 세로선들이 만들어질 겁니다. 이 기둥을 따라서 세로선들. 그 세로선들은 제가 그림을 그리듯이 이런 단순한 직선이 아니에요. 왜냐면 홈이 단면으로 보자면 온폭하게 패여져 있기 때문에 여기는 빛이 강하고 여기는 빛이 약하고 여기는 더 약한 어떤 의미에서 그라디에이션이 들어가게 돼요. 이 기둥 덩어리에. 이 예전에는 단순한 아주 심플한 원통형 실린더였었던 이 기둥의 몸통이 수많은 홈을 갖게 되고 그 홈들은 하나하나가 다 그라디에이션이 들어가는 거죠. 이 거대한 덩어리는 이전에 굉장히 육중하고 단단한 하나의 덩어리라는 느낌을 주었었다면 지금은 굉장히 야들야들한 것이 된 것 아시겠어요? 제가 줄무늬 옷을 입고 있다면 이런 통짜 한 색깔로 되어 있는 옷을 입은 것보다는 훨씬 더 길쭉해 보일 겁니다. 세로선이 강조되어서. 그리고 더 부드럽게 보일 거예요. 왜냐하면 이 덩어리에 하나의 서페이스, 하나의 표면이 그라디에이션 되어 있는 여러 개의 면으로 분할되면서 이 기둥이라는 덩어리가 가지고 있는 입체감, 그 덩어리감은 그대로지만 이 덩어리가 가지고 있는 육중함과 굳건함, 기하학적인 하나의 덩어리로 읽혀지는 이 조형성은 상당히 부드러움을 담게 된 겁니다. 모네오가 하고 있었던 이 이야기는 그 말을 담고 있는 거예요. 코린티안 위에 있는 주두가 익티누스가 만든 바사의 신전에서 코린티안 주두만 등장한 것이 아니라 코린티안 주두 밑에 있는 기둥의 몸통에 세로 홈이 등장한 것은 이 위에 있는 주두가 더 이상 단순한 로직,
단순한 건설적인 로직 혹은 단순한 기하학적인 로직을 벗어난 어떤 것. 그래서 아주 단일한 노그마나 단일한 체계를 통해서 만들어지지 않은 어떤 다양하고 복잡한 체계를 통해서 만들어진 무엇이라는 것에 인식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바치고 있는 기둥들도 이전에 그 단순한 기하학적인 형태, 제가 계속 단순한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단순하다는 게 나쁜 것 아니에요. 보전을 사랑하시는 분들은 이 단순하고 명쾌함, 그래서 한눈에 그 기하학적인 바탕, 그 원인, 오리진을 파악할 수 있던 것, 마치 인면을 봐도 그 평면을 순식간에 단 한 차례의 모호함도 없이 바로 이해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은 고전이라는 입장에서는 아주 아름다운 겁니다. 명쾌함을 담고 있는 거죠. 고전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이 clarity, 명쾌함이잖아요. 한치의 모호함도 없는 것. 내가 내 정면을 봤을 때 이 후면을 충분히 연상할 수 있는 것. 내가 측면을 봤을 때 이 정면을 충분히 연상할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고전적인 명쾌함의 개념에서 보자면 나쁘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추구하고 싶은 것에 가까운 겁니다. 그런데 이 익티누스가 코린티안 바사의 신전에서 코린티안 오더를 조각해냈을 때는 이게 발명이라고 생각해서 했을지 이것이 하나의 발견, 우리가 앞선 2시간에 충분히 이야기했으니까 이거에 대한 설명은 필요 없겠죠. 이게 우연한 조합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들어가는지 아니면 이것은 우연한 조합일 리가 없어, 이것은 논리적인 구축, 건설적인 논리에 의해서 창안된 거야, 발명된 거야, 이렇게 생각하든지 이랬든 저랬든 그것에 대해서 익티누스가 말하지 않았으니까 우리는 알 수 없어요. 하지만 발명이라는 입장에 있던 발견이라는 입장에 있던 상관없이 이 형태가 가지고 있는 미묘한 조합, 기하학적인 형태와 기하학적이지 않은 근원을 가지고 있는 이 형태의 조합이라는 것은 단순한 원통형 기둥에 올릴 만한 무엇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만은 분명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둥에는 세로 홈장식이 들어갑니다. 이 세로 홈장식은 이전에 있었던 어떤 기둥과도 이 기둥을 다르게 보이게 만듭니다. 적어도 익티누스가 그 특별함은 만들면서 이미 인식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제 이야기를 마칠까 하는데요. 인터넷으로 하는 강의가 너무 길어지면 아무래도 집중도가 좀 떨어지니까요. 하나의 테마를 가지고 오늘 한번 이야기해 봤습니다. 제가 이 책에 벌써 1강, 2강을 통해서 익티누스가 만든 바사의 신전까지 설명드렸어요. 그런데 그 설명드릴 때 지금 오늘 이야기한 것 같이 이렇게 서양 건축의 이런 디테일한 부분을 다루게 되면 진도가 너무 안 나갈 것 같아서 이건 그냥 뭐라고 그러죠? 깍두기 프로그램처럼 앞서 제가 번역하면서 아쉬웠었던 부분, 책에 이 자잘한 내용을 다 담을 수는 없었던 부분을 한번 설명드려봤습니다. 저도 번역을 4권 했는데요. 번역에는 2가지 큰 원칙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뭐냐면 우리 스페인식으로 말하면 제가 모네오 책을 번역할 때 그게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모네오 씨를 만났을 때 와, 이 말은 진짜 이해 못하겠는데 내가 이 책을 다 이해했는데 이 말은 이해 못했으니까 이 말 설명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모네오를 만나서 인터뷰할 때 그 책을 딱 펼쳐주고 선생님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막 웃으면서 야, 네가 이 말을 이해하지 못한 거 2-3개 물어봤는데 그것에서 이걸 꼽아왔으면 너 이 책을 다 이해한 게 맞구나. 이건 외국인으로서는 알아들을 수가 없는 말이야. 그게 거의 구어체이기 때문에 사용한 건데 뭐였냐면 모네오 씨가 이 책에서
두 번째 소를 아니 세 번째 소를 갈아치운다고 했나? 뭐 번역한 지 6년 돼서 여튼 세 번째 소가 갈아치운다고 문장은 되어 있어요. 세 번째 소를 갈아치운다는 게 도대체 뭐야? 모네오 씨한테 세 번째 소를 갈아치운다는 게 도대체 뭐예요? 이게 건축 용어도 아니고 제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랬더니 막 웃으면서 뭐라고 하냐면 스페인 사람들만 알아듣는 거예요. 투를 할 때 소를 세 마리 잡는데 세 번째 소를 죽이고 나면 우린 깜뽀라고 하죠. 투우 경기장을 한번 치운다는 거예요. 바닥을 한번 쓸고 뭐 거기 먼지도 치우고 피 묻은 것도 좀 치우고. 그래서 세 번째 소를 갈아치운다는 말 뜻은 새 판을 깐다. 이런 뜻으로 모네오 씨가 그 연설을 할 때 이게 완전히 새 판을 까는 거예요. 라고 말하는 뜻으로 세 번째 소를 갈아치웠다고 뭐라고 그러죠? 그 나라의 스크립트에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걸 어떻게 번역하면 좋을지 고민했죠. 왜냐면 두 가지 방식이 있거든요. 하나는 원문에 있는 단어 그대로 세 번째 소를 갈아치운다 라고 번역할 수 있겠죠. 저는 실은 이 책 전체를 번역하면서 제가 갖고 있었던 번역의 원칙은 원문에 있었던 단어를 그대로 번역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어요. 그래서 한국말로 보면 조금 어색한 부분도 있습니다. 제가 이 책을 번역하는데 하나의 원칙이라는 것은 이 책을 읽었을 때 학술서적이니까요. 원문에 원저자가 사용했었던 단어를 연상할 만한 단어, 그 원저자의 그 원글에 그 단어를 연상할 수 있는 단어를 사용하자. 이 책에 제가 수만 개의 단어를 쓰지 않았겠어요? 하지만 스페인어의 L이라고 하는 정관사가 있거든요. 영어로 치면 더예요. 더 정관사, 더. 이 단어는 전 기계적으로 무조건 그라고 번역했어요. 그 집, 뭐. 그리고 영어에 on이라고 하는 정관사가 있죠. on. 그것은 모두 다 어떤 으로 번역했어요. 왜냐하면 한국말로는 그 말이 어색할 수도 있는데 왜냐하면 이게 학술서적이기 때문에 원저자가 이 말을 썼을 때 미국에서도 보는 사람이 있네요. 네, 반갑습니다. 원저자가 이 글을 썼을 때의 그 느낌을 유추할 수 있는 그 단어를 사용하기로 제가 하나의 원칙을 세우고 들어간 거죠. 그래서 실은 어떤 부분은 한국말로 볼 때는 이렇게 쓰지 않고 내 말로 더 편안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은 부분이 분명히 있었는데 그 부분을 원저자가 쓴 단어를 그대로 사용하는 입장에서 그것을 표현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제가 오늘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쇼아지나 뭐 이런 것에 대해서 더 자세한 설명은 할 수 없었던 거죠. 근데 지금은 유튜브라는 이런 채널이 생겨서 제 채널을 갖게 되었으니까 제가 이 책에서는 한마디로 지나갈 수밖에 없었던 기둥의 세로 호흡 장식이 되었던 것만 봐도 익티누스가 이것을 다르게 보았던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에 제가 원래는 지금 말이 많잖아요. 제가 이렇게 말하듯이 주석을 다 달아놨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떤 책인가 번역할 때 편집자가 선생님 아무래도 주석이 이렇게 많으면 사람들이 책을 읽을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주석을 다 뺐어요. 이건 뭐 해설서 같은 느낌이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이론서가 아니라 이론서의 해설서 같은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전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분명히 책의 판매 상업적인 목적에서 봤을 때 그렇게 주석이 많은 책이 사람들이 그렇게 선호하지 않을 거라는 걸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붙였었던 거의 한
50%가 넘는 주석을 제가 번역한 책에서 다 뺐어요. 그 책을 하나의 책을 번역한다는 것은 실은 그 책의 주제를 굉장히 공부해야지 되는 일이거든요. 전 책 한 권을 번역할 때 한 6, 7개월 정도 그 책의 내용을 공부했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래도 건축 공부를 한 15년 했거든요. 건축 공부만. 그런데 건축 공부만 15년 한 한 분야의 전문가가 어떤 책을 5개월, 6개월 정도 공부한다는 것은 실은 굉장한 노력과 공력이 들어가는 일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상 건축 전공서 시장이라고 하는 시장이 너무 적어서 저도 출판사 사장이지만 어떤 출판사에서도 그 번역한 사람한테 충분한 경제적인 보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가 없어요. 그건 불가능해요. 그건 불가능해요. 그 책이 팔려서 나오는 모든 돈을 다 번역가한테 줘도 월급이 안 나오는 돈이에요. 그래서 저도 4권을 번역했는데 그 이후로는 솔직히 못하겠어요. 인간적으로 못하겠어요. 저는 제가 한 작업 중에 번역 작업이 제일 가치 있다 생각하고 제가 쓴 책보다도 제가 번역한 책이 훨씬 더 가치 있는 글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제가 굉장히 잘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평생 하고 싶었는데 인간적으로 불가능해요. 인간적으로. 왜냐하면 제가 번역을 6개월 동안 하는 서 벌 수 있는 돈을 운때만 좋으면 강의 한 3번 가면 벌 수 있어요. 3시간 만에 벌 수 있는 돈을 6개월 동안 앉아서 그걸 하려고 있었더니 진짜로 이 심리적인 문제로 할 수가 없더라고요. 너무 푸념이 길었네요. 여튼 그런 이유에서 지금은 번역 작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못할 거예요. 전 앞으로는 번역 안 하려고요. 아쉬운 일이죠. 대한민국의 이 학생들이 전공서를 읽지 않기 때문에 이 전공서 시장이라는 것이 한계가 있고 물론 인구적인 한계도 있습니다. 이 한국어를 사용하고 있는. 그래서 저는 시간 되는 대로 유튜브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고 남의 책도 읽어가면서 이 책의 이 구절은 이 이야기 가우디 1928 읽으셨구나. 가우디 1928은 진짜 좋은 책입니다. 제 번역이 아니라 원래 원글이 어떤 가우디 책보다도 더 가우디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돼요. 저도 가우디 책을 가우디 연구자라는 타이틀로 다니고 있으니까 한 50권은 읽었거든요. 가우디 1928이 제일 좋아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아니에요. 오늘 저녁 8시에 또 하기로 했잖아요. 오늘 저녁 아이고 목 쉬겠네. 오늘 저녁 8시에 오늘 저녁 8시에 제 채널 들어오시면 또 이야기할 겁니다. 오늘 저녁에 무슨 이야기를 할까? 아직 안 정해놨는데 뭐 할만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계에 도움되는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보고 싶은데 가우디 이야기 해야지 되나? 아무튼 마련해서 이따 저녁에 만나요. 안녕. 저녁 8시에 시간 되시는 분은 또 놀러 오세요.